자, 이제 상법 시작해 볼까요? 이제 뭐 상법 이제 마지막 과목인데 보통 보면 이제 그 진도가 항상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도가 밀린다고 나가는 진도를 멈추고 복수 뭐 그러니까 밀린 걸 한다고 하면 지금 나가는 진도 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도는 뭐 여러분들 학원 다니시니까 진도 학원에 맞춰서 계속 나가시면서 이제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제가 첫날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수나 끝나고 이제 최판 가면은 최판은 따로 동영상 듣고 이제 일수나 밀린 거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100% 실패예요. 100%. 지금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분 중에 성공한 분을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10월 달까지 신모까지도 최판 강의 다 못 듣고 막 그 최판도 또 일정 때문에 막 하루에 두 타임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더군다나 그 저기 발표가 또 일주일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저 촉박한데 그러니까 뭐 상법도 그렇지만 상법 끝나면 이제 형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원 다니시니까 학원 진도에 맞춰서 계속 따라가면서 뭐 부족한 부분을 뭐 일요일 날 보충을 하든 이래야지 그 다음 순환을 제껴놓고 그냥 아예 그러니까 최판 가면 딱 그게 최판이 한 2주 지나고 이제 또 8월 모의고사 보고 하니까 8모를 좀 제대로 보고 싶으니까는 또 이제 밀린 거 보충한다고 하는데 그럼 뭐 밀린 것도 보충도 안 되고 최판도 못 듣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뭐 하다 보면 이제 팔모 보고 나서 또 진모 들어가잖아요. 그럼 진모 들어가서 또 최신 판례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것도 다 못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10월 모의고사까지 가가지고도 이제 최신 판례를 다 못 듣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실강 듣는 게 그거잖아요. 그 뭐 동영상 같은 거 하루에 보통 뭐 3시간인데 그 3시간이면 뭐 거의 영화 2편이잖아요. 그 매일 영화 2편씩 보라고 하면 그거 보겠어요? 그래서 못 본단 말이에요, 사람이. 뭐 영화는 뭐 재밌기라도 하지, 그게 뭐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보면 뭐 저도 그랬고 진도라는 게 다 이제 완벽하게 따라가야 붙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합격하신 분들 다 그렇죠. 뭐 합격하고 나면 뭐 별 희한한 얘기 막 하지만 시험 볼 때는 다 그렇잖아요. 시험 볼 때는 다 불안하고 막판에는 불안하고 그러는데 그 이제 그래서 뭐 동영상 강의도 똑같이 열어드릴 테니까 제 암기장 보실 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그래서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걸 딱 그러니까 뭐 이 법학 시험과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이제 시험에서는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즘에 TV 잘 안 나오시는데 그 고승덕 변호사님이 유명하시잖아요. 공부 측면에서 뭐 다른 것도 유명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고시상관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시행시 외시 다 붙으셨는데 붙을 때 뭐 하나씩 다 타이틀이 있어요. 뭐 최연소, 뭐 차석, 수석 뭐 이렇거든요. 뭐 사시는 차석이 아니 최연소고 뭐 행시는 뭐 수석이고 외시는 뭐 차석인가 하여간 그렇게 타이틀 하나씩 달고 붙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 하셨던 말씀 중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1차, 2차가 있으니까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인데 1차는 5회독 하면 붙고 2차는 7회독 하면 붙는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뭐 머리가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다 곱하기 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이 그거죠. 그러니까 1차를 자기가 보니까 5회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책이 딱 있잖아요. 그럼 페이지를 딱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페이지 읽어야 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페이지를 봐야 된다. 그럼 하루에 이제 그 시험 기간까지 날짜가 나오니까 그걸 이제 나누면 되잖아요. 하루에 몇 페이지를 봐야 된다. 그럼 하루에 그 몇 페이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했다 뭐 이렇게 하시던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을 많이 할수록 그게 그러니까 저도 시험 딱 떨어지면 이제 강의 제가 듣던 강의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강의 들으면서 책 보고 그다음 어느 정도 제가 뭐 첨삭반한테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그러니까 귀로는 이게 무슨 그림을 계속 봐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로는 강의를 들으면서 눈으로는 책을 보는 그 정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의를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고 대부분 한 번 들으면 영원히 안 듣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보시면은 처음 듣는 것 같은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제 암기장 강의를 할 때도 그걸 염두에 두고 강의를 했고 특히 이제 민소상법으로 갈수록 이제 기본 강의도 좀 안 듣고 학교에서도 수업도 많이 안 듣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기장 강의할 때도 거의 뭐 민법도 그렇지만 민소상법은 뭐 정리된 내용 거의 기본 강의하듯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복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벌써 그분도 이제 2년 그러니까 작년 합격생 이제 올해 말고 그 작년 합격생인데 여기도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뭐 이렇게 버스 강남역에 한 방에 오는 버스가 있으니까 좀 집에서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 집에서 이제 하도 객지 생활을 오래 하니까 힘들어서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집에서 나와서 학원까지 뭐 한 시간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래서 그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그 뭐야
커피숍 하나 있잖아요. 바나프레소. 거기 아침 7시에 여니까 자기 7시 딱 맞춰가지고 거의 매일 그 아침에 자기가 1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7시에 문 열면 거기 가가지고 학원 독서실도 뭐 8시 연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7시에 와가지고 9시까지. 그러니까 매일 2시간은 이제 강의를 들은 거죠. 뭐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책 보면 집중도 안 되고 하니까 매일 강의를 2시간씩 듣고 이제 반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 강의를 다 열어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체화가 되고, 이게 시험이라는 게 주관식은 자기 체화가 되지 않으면 바로 직전에 봐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오픈북으로 시험 봐도 여기 채점자들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러 번 반복하셔가지고 좀 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고, 그렇게 해야 이제 성적이 한 번에 확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도 거의 뭐 700대 초반에서 30인가 40만에 붙었는데, 하여간 700대 초반에서 이제 900을 확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합격하고 뭐 상담하고 이렇게 해보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지금 벌써 이제 2과목 끝났잖아요. 그 이제 상법 들어갔는데, 이제 여러분들 돌이켜 생각해가지고 지금 작년하고 내가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없으면 뭐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엉뚱하게 뭐 책을 막 2권씩 3권씩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좀 바뀌어야 되죠. 바뀌지 않으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면은 그냥 작년에 뭐 820이었는데 내년에 840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뭐 강의를 열심히 반복해서 듣든, 하여간 뭘 시험을 꼭꼭 보든, 뭐 하여간 뭔가가 나는 바뀌었다, 그걸 이제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그러니까 뭐 토요일은 안 여니까 월금을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오전에 7시부터 9시까지 9시 반에 수업 시작하니까 그 2시간 동안에 뭐 강의도 듣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매일 그렇게는 못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루에 2시간이면 거의 뭐 5일이면은 10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 그러니까 일주일을 남들보다 하루 더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니까 한 방에 이제 뭐 700 초반인가 그랬는데, 하여간 뭐 900 살짝 넘어가지고 붙었는데, 작년에, 올해 말고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매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붙으신 분들은 뭔가 하여간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단 말이죠. 그냥 뭐 작년처럼 똑같이 그냥 학원 다니고 봤던 책 또 보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니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뭐 저도 수험생 때 그랬고,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뭐 저도 2차 5번 봤는데 하도 안 되니까 도대체 이게 뭐 시험이 되는 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세상에 뭐 시험을 2번씩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저도 수험생이었고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고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매년. 그래서 매년 보면 뭔가 이제 남들에게 나는 이것까지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가 되는 분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저기 생각해가지고, 이제 2과목 끝났으니까 이제 뭐 상법 한 일주일 남았지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작년하고 다른 뭔가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뭐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만 시험에 붙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하여간 수험과 관련해서는 반복이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지겹게 반복하고, 그러니까 금방 잊어먹잖아요. 이 양도 많고, 그리고 또 이게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수준 자체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어서 양이 뭐 굉장히 많고 또 어렵잖아요. 어렵고. 그래서 저도 뭐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부분도 많고, 시험 붙고 뭐 강의하면서 알게 된 것도 많고, 지금 뭐 소송하다가 뭐 이렇게 이런 의미였구나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없잖아 막 있거든요. 뭐 갈수록 뭐 줄어들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니까, 가끔씩 오셔가지고 뭐 어제 봤던 거 기억 안 난다고 뭐 이렇게 하시던데, 뭐 어제가 뭐예요? 아침에 본 것도 저에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 어제까지는 뭐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도 좀, 그러니까 반복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밖에 없어서 결국 시험장에서 주관식 같은 경우는 체화된 지식 아니면 이 현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험 직전에 뭘 보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험장 갈 때 막 캐리어에 잔뜩 싸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뭐 보지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 어차피 바로 직전에 봐봤자 그게 내게 아니면은 바로 직전에 봐도 안 써지잖아요. 그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특히 민사 같은 경우는 뭐 내게 체화된 지식이 아니면 뭐 한 줄도 못 쓰잖아요. 뭐 임대차에서 시험 문제 낸다고 해도,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은 쟁점은 써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채점자들이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그러니까 뭐 점수가 930이냐 980이냐 이런 것들은 뭐 달라지겠지만, 합격과 불합격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보고 그러라고 해도 이 사람 답안지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는 확실히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중간식 시험에 보면 이제
시험에 안 떨어지거나 이렇게 저도 그랬지만 시험에도 안 되면 다 그냥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시험 붙으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없단 말이죠. 시험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안 될 때는 보면은 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시점을 제대로 하나 뭐 싶어가지고 뭐 별 희한한 생각도 들고 하잖아요. 근데 또 되고 나서 보면 어느 정도 뭐 그런 그 이제 뭐 타당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뭐 사람이 또 간사해서 또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답안지 보면 중간시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합격 불합격 확실히 나눠져요. 그 선이 있거든요. 보면 이렇게 보면 딱 이제 합격할 수 있다. 이제 이건 합격 답안지다. 그러니까 점수가 뭐 달라질 수는 있어도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는 정확하게 나눠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알고 쓰면 붙는 거고 모르고 쓰면 떨어지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뭐 목차를 뭐 어떻게 잡니 그런 거야 뭐 점수를 좌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합격 불합격을 좌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나는 뭐 죽어도 1000점 넘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뭐 고득점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 신경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는 뭐 디테일하게 뭐 목차를 뭐 결론 논거로 썼느니 뭐 쟁점이 정리를 써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건 좌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뭐 한 21문제, 올해 같은 경우도 상법 보면 8문제가 나왔는데 항목으로. 그래서 한 8문제, 그 상당히 많이 나왔죠. 상법 뭐 100점짜리 8문제니까. 그래서 근데 그 부분들에서 이제 한 60, 70% 정도를 내가 정확하게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고 쓰면 그냥 붙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붙는 거고, 합격, 불합격은 거기서 결정 나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뭐 고득점이냐 이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뭘 안 써가지고 안 됐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계속 뭐 방법은 없어요. 뭐 이제 고득점을 목표로 하든 합격을 목표로 하든 뭐 공부 방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뭐 중요한 것들 이제 제가 드리는 수업 내용 자체를 다 완벽하게 소화해야 붙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건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따라오면,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학원 진도에 맞춰서 다음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 밀리게 되면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형사는 뭐 형법은 그래도 작년에 고득점 나왔으니까 이제 형법 할 때 좀 다른 거 해야지. 자꾸 이제 그렇게 자기 합리화 핑계를 댄단 말이죠. 그럼 형법도 100점이고 뭐 민법도 민소도 100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다 n분의 1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n분의 1로, 그리고 민사 안에서도 선택 사례 기록에서 n분의 1로 가야지, 뭘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점수를 그다음 안고 가는 것도 아닌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안타까운 게 보니까 작년에 이제 발표하고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상담하셨는데, 그분도 이제 작년 하기가 종합반이었는데 오셔가지고 2년 시험 봤는데 자기가 사례 점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례 점수 봤더니. 그러니까 나는 사례 점수는 도저히 이제 못 올리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그럼 이제 선택형에 올인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 뭐하러 상담을 온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다 결정해 놓고 와가지고 이제 동의를 얻기 그런 의미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불안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례는 도저히 못 올리겠다. 그러니까 2년 시험 봤는데 사례 점수가 비슷하더라고요. 표준 점수가. 그러니까 이제 선택형이 보통 올해 어려웠지만 보통 보면 한 110개 정도가 안정권이었잖아요. 근데 뭐 80개 때 후반 이 정도 이제 그 2년 점수가 비슷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선택형을 올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 어느 학원이든 뭐 선택형 집중적으로 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혼자 뭐 공부를 하셨겠죠. 뭐 혼자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어떻게 선택형 어려웠잖아요. 그럼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주 이제 안 좋은 출제 경향이 돼버린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n분의 1로 모든 과목에다 다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특정해서 내가 뭘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소홀히 하면 거기서 구멍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지금 요맘때쯤 상담해 보면 전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로 이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물을 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공부 열심히 하다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물을 너무 촘촘하게 짠단 말이죠,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수업 듣고 그다음에 다 소화 못 하더라도 큰 목차도 암기하고 뭐 드리는 사례 같은 거 목차도 암기하고 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너무 촘촘하게 짜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러다 보면 시간이 모자란단 말이죠. 시간이 모자라니까 여기가 그냥 구멍이 뚫려 버리잖아요. 그럼 다 이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이렇게 짜놓고 그럼 다음 순환에 또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데,
너무 이제 불안하니까 여기서부터 천천히 짜고 뭐 이거 부족한 거 아니냐 뭐 해서 뭐 저기 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보지도 않으면서 뭐 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그거죠. 그러니까 저희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 너무 또 꼼꼼해가지고 촘촘하게 짜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일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렇게 그 학원이 순환이 돌아가니까 이거 하고 또 보완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순환에 보완하고 이렇게 가야지. 이거 제껴놓고 이제 이게 안 됐다고 해가지고 다음 순환. 그러니까 최판 과목 꼭 그래요. 또 올해도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해도 매년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내가 최초로 이제 제 뭐예요 그 선입관을 깨우겠다고 이제 작년에도 그러시다가 10월 달까지 못 보고 막 저를 좀 말려주지 그랬냐고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그러니까 최판 가면 꼭 그래요. 한 2주 남고 이제 그 8월 모여서 가니까 2주 동안에 밀린 거 보완하고 내가 팔모 보고 있다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도는 계속 나가면서 보충을 뭐 이렇게 일요일 날 하든 뭐 시간 더 줄여서 하시든 뭐 그렇게 가야지 자꾸 밀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앞에 거도 못 하고 그럼 최파 언제 볼 거예요? 앞에 거도 못 하고 뒤에 밀린 것도 못 하고 뭐 다 엉망진창 돼 버린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제일 안타까우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냥 학원 진도 쭉 나가면서 이제 보완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 다 보완 못해도 붙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충실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좀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지금 한 2, 3주 지났잖아요. 발표한 지 다시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동안 내가 작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고 없으면 뭐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든 뭐 뭘 하든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가면서 계속 보완을 하시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이 민사 끝나면은 형법 들어갈 때 또 민사 복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뭐 하실 분들은 시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목표는 저도 그렇지만 목표를 세우면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집에 가기 1시간 전에, 그래서 뭐 독서실에서 만약에 10시에 나간다, 그럼 이제 9시까지 그날 뭐 진도 쭉 나가고, 9시까지 다 하든 못하든 그냥 9시부터는 뭐 10시까지는 무조건 뭐 민사법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선택형 부족하면 선택형 보면 되고 아니면 뭐 매일 시험 봤던 거 하나씩 그 실전 답안 다시 한번 외우시든가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붙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어서 이게 안 될 때는 이제 뭐 저도 그랬지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붙는지 감이 안 오잖아요. 뭐 어느 정도 절대량 해야 되는지. 근데 뭐 붙은 분들 보면 뭐 그렇게 또 뭐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저도 그랬지만 그래서 뭐 이게 평범한 속에 다 진리가 있는 거니까 너무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여러 번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뭐 붙은 경험보다 떨어진 경험이 더 많잖아요. 뭐 대부분 사람이 그렇죠. 뭐 붙는 거에 딱 한 번 붙는 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조바심이 나고 또 불안하고 이러니까 막 이제 수험생의 이제 불안감이 또 극대화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건 뭐 어차피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뭐 대한민국 모든 변호사들은 다 그런 거 극복하고 이제 시험에 붙어서 변호사 된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뭐 저 천 몇백 명 붙으면은 천 몇백 가지의 공부 방법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게 뭔지를 보면서 다만 그게 이제 엉뚱한 것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수능 다 봤을 테니까 지나고 나면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한 거 같은 거 있고 이거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한 거 있고 그런 게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저하고 상담 좀 해서 그런 것들 하시면 되는 거고 하여간 뭐 여러분들 학원을 들어오셨으니까 뭐 학원 올지 말지를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제가 뭐 설명할 땐 그런 얘기 안 하고 뭐 알아서 판단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비싼 돈 내고 학원에 오셨으니까 학원을 꾸준히 다니면서 계속 이제 학원 진도에 맞춰서 가면 돼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뭐 학원에 뭐 어느 학원의 합격률이 몇 프로냐. 아니 그건 평균이 있잖아요. 그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뭐 어느 학원이 특별하게 높고 그런 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학원이든 붙는 사람이 있고 떠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뭔가 좀 생활의 변화를 주면서 그런 것들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너무 불안해하는 것도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여유만만도 그렇지만 너무 불안해가지고 대부분 보면 이제 요맘때쯤 시작할 때는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분 상담해 보면 너무 그물을 촘촘하게 짜려고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막판 가면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뭐 대충 이렇게 한 분들보다도 오히려 가성비가 떨어지고 성적이 안 나오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상법도 똑같이 뭐 암기장 열어드릴 테니까 그 암기장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고, 그다음에 사례는 이제 그러니까 민법, 민소, 상법으로 갈수록 뭐 분량은 좀 적잖아요. 그래서 문제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사례는 하루에 한 뭐 6문제, 뭐 5, 6문제 정도 볼 거고, 상법의 특성상 또 이제 조문을 좀 많이 볼 거예요. 민법, 민소에 비해서는. 그 뭐 법전을 가지고 다니시든 아니면 뭐 저 핸드폰 보시든 하여간 법전을 좀 찾을 일이 많을 거고, 그다음 선택형도 한 뭐 10문제 가까이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진도는 뭐 똑같은 방식으로 나가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날만 그 저기 강평을 그 3시에 시험 보니까 3시에 끝나니까 3시에 끝나 강평하고 뭐 그렇게 할 테니까 자 그렇게 좀 나가 보죠. 그럼 이제 사례 1번으로 가셔서 3페이지 보세요. 자, 문제 보면 A는 인쇄업 하기로 결심하고 필요한 사무실과 공장 건물을 자꾸 밑줄 쳐보세요. 매입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친구인 B로부터. 그러니까 친구인 B라는 건 뭐예요? B가 상인이 아니란 얘기죠. 이제 그런 의미예요, 상법에서는. 그래서 매입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게 상인 자격 취득식의 문제죠. 그러니까 A는 인쇄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아직까지 상인이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 친구인 B로부터니까 B도 이제 상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결론은.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에 나왔지만 상인 자격 취득식의 문제죠. 자, 그래서 매입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 친구 B로부터 밑줄 쳐두고 5억 원의 자금을 차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며칠 후 신일 인쇄사는 상호로, 자, 그 세 번째 개인 사업체 개업 밑줄 쳐두시고, 그래서 신일 인쇄.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체라는 거는 이제 A가 사업자 등록의 주체고 신일 인쇄는 그냥 가게 이름인 거죠. 가게 이름. 그래서 법인 아니다 이거고. 그다음에 A는 세금 목적상 자신의 형인, 거기 밑줄 치세요. C의 무기나의 공동 명의. 그래서 C하고 공동 명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인, 영업의 주체가 누구냐 이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 명의로 자 사업자 등록까지 밑줄 쳐세요. 그래서 A, C를 공동 사업자로. 그 다음에 대외적 거래 영역 시 C와 공동명의를 했는데 거기도 밑줄 쳐야 되겠죠. 실제 C는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동명의인데 사업에 관여는 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그 후에 같은 방식으로 거기도 밑줄 치세요. D로부터 인쇄기 2대를 매입. 그래서 D는 이제 인쇄기 이제 2대를 매도한 거죠. 매도. 매입 가운데 3억 원이 미지급 상태다. 그러니까 D는 3억의 채권자고. 자, A는 실의 인쇄에 폐업 신고를 하고 인쇄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밑줄 치세요. 비상장 주식회사 주 선진 인쇄 설립. 그래서 그러니까 A가 이제 뭐예요? 선진 인쇄를 설립했고,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설립한 거죠. 그래서 신일인쇄의 영업재산 일체를 선진인쇄에 여기도 밑줄 쳐야 되겠죠. 현물출자 형식으로 법인 전환. 그래서 현물출자를 했다. 그러니까 현물출자. 우리가 또 이제 상법 같은 경우는 뭐 주식거래 이런 거 안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또 용어 자체가 낯설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요즘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현물출자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갑 주식회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식회사는 이제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뭐 설립이든 신주 발행이든.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주주들이 청약을 하죠. 청약. 그래서 내가 니네 회사 주식을 몇 주 사겠다. 이게 청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설립하면서 또는 신주 발행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주식 발행하니까 니네 사라. 이건 청약의 유인인 거고. 그래서 주주들이 청약을 하죠. 그러면 이제 배정을 해주잖아요. 배정. 그러니까 이제 민법에서는 뭐예요? 청약하면 승낙한다고 하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되는데 주식에서는 청약하면은 배정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배정하면 얘가 뭐가 돼요? 주식 인수인이 되죠. 그래서 주식 인수인이 되고, 그러면 이제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납입. 그래서 청약, 배정, 인수, 납입 이 순서로 가죠. 그럼 이제 납입을 할 때 뭐예요? 현금을 납입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현물을 납입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같은 거. 그래서 현물을 납입하는 사람을 현물출자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A가 현물출자했다는 건 뭐예요? 주식회사 설립하고 A는 뭘 받는다고요? 주식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현물출자 형식으로 법인 전환 밑줄 쳐주시고 대표이사 밑줄 치고요. 보통 자기가 설립하고 자기가 대표이사 많이 되죠. A는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 70% 취득하고, 그래서 지금 보신 대로 현물출자자는 주식을 받는단 말이죠. 이게 이제 변태 설립상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70% 취득하고 나머지 30%는 C가 보유. 그래서 이제 A가 70% 이제 주주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30% 주주가 되고, 그 다음에 C는 법인 등기부상 이사 밑줄 쳐두고요.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데 선진인세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 이제 영업의 주체가 누구냐? 그 다음 명의대여자냐? 이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줄도 밑줄 쳐야 되겠죠. A에 D에 대한 매입 대금. 아까 인쇄기계 2대 매입 3억 원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 선진인세가 인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채무 인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 인수하면 그냥 그건 민법상의 문제잖아요. 네, 채무 인수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1번에 B의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시는 몇 년이냐. 그러니까 B가 A에게 5억 원 빌려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주관식으로도 특히 기록형에서도 많이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 결국 이제 상인 자격 취득 시가 문제가 되죠. B는 친구라고 했기 때문에 B는 비상인인 거고, 근데 A는 이 돈 빌려가지고 인쇄업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거죠. 5페이지 가서 보시면 쟁점 영역 볼까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시는 5년이잖아요. 그래서 상사시효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방적 상행위에도 상관없죠. 둘 중에 한 명만 상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명만 상이면 되죠. 그래서 둘 다 상인이어야 되는 것은 별도로 좀 나올 때마다 외워야죠. 대표적으로 상사유치, 상사매매가 둘 다 상인이어야 되고, 그 외에 상사시효, 상사이율은 한 명만 상인이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B는 친구라고 했으니까 B는 상인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해서 A가 상인인지를 문제 삼겠다. 그럼 이번에 자연인은 영업의 개시 시점에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데, 통설은 영업의 준비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오죠. 그래서 객관적 인식 가능설, 이게 뭐 학설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판례도 객관적으로 영업 의사를 알 수 있을 때는 개업의 준비행위에 착수할 때 상인 자격 취득이죠. 그래서 객관적 인식 가능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각주 2번으로 가서 보시면 각주 2번에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준비행위하는 자는 상행위할 의사로 실현하기 때문에, 자, 준비행위 했을 때 취득하죠. 준비행위 동감 쳐두시고, 그래서 개업 준비행위는 영업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죠. 그래서 개업 준비 행위, 보조 상행 밑줄 쳐두고, 자, 이걸 또 객관식에 또 지저분하게 내면 그 안에 예를 막 뒤바꿔서 낼 수도 있으니까요. 개업 준비 행위는 상호 등기, 개업 광고, 간판 부착 이렇게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다 외울 수는 없는데 이걸 뒤집어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호 등기, 이제 개업 광고, 간판 부착, 이거 외부적 행위잖아요. 이렇게 외부적 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점포 구입, 영업 양수, 상업 사용인의 고용이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래서 점포 구입, 영업 양수, 상업 사용 고용 등으로 준비행위 성질로 봐서 객관적 인식할 수 있으면 객관적 평가 써두시고, 이게 최초의 보조적 상행이다. 그래서 객관적 인식 가능설, 이게 이제 학설의 이름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론이잖아요. 상인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판결지 2번하고 3번이 중요한데, 그 99년도 판례가 상인 자격 취득 시의 리딩 판례죠. 나온 김에 여기서 다 정리해 보면, 자, A가 이제 임대업자예요. 그래서 A가 임대업자인데 이 X 건물을 매도하려고 내놨죠. 그러니까 임대용 건물을. 그래서 임대용 건물을, 그러니까 상사 매매도 중요하고 뭐 이미 시험에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A가 매도인으로 임대용 건물을 내놨어요. 근데 B가 뭐예요? 퇴직한 공무원이란 말이죠. 지금 B는 아직 상인은 아닌데, 그래서 B가 뭐 퇴직금 가지고 이제 임대업 할 목적으로 이걸 매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업 목적으로. 그래서 임대업 목적으로 이걸 매수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매수를 했죠. 그래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 가을쯤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뭐 가을에 비 올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여름에 이제 뭐야, 한 달 내내 홍수가 오니까 이제 비가 새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가 새가지고 목적물에 이제 하자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B가 A를 상대로 이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은 거죠.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을 물었는데 뭐예요? 자기가 매수한 지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 경과한 이유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상사 매매가 적용되면 6개월이 지나면 담보 책임 묻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상법 69조를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그 99년도 1월달 판결이 이제 상인 자격 취득 시기의 뭐 리딩 판례잖아요. 자, 69조에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 의무. 자, 상인간이잖아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가장 대표적으로 둘 다 상인이어야 되는 게 상사매매, 상사유치권 이런 것들이죠. 자,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했을 때는 지체 없이 검사하고요. 하자 수량 부족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 안 하면 해제 대금 감액 손배 청구 못 한다. 이게 이제 담보 책임 묻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문 얘기잖아요. 매매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매수인이 어찌됐건 뭐예요? 사유불문 6개월이 지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6개월 안에 발견할 때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쟁점이 된 게 뭐예요? 6개월 안에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하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에 물이 새는데 이게 평상시 조금씩 비가 와서는 잘 안 새는데 여름에 이제 집중호우가 뭐 며칠씩 계속 오니까 이제 비가 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게 6개월 안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적용되느냐? 판례는 뭐예요? 상거래 신속한 완료를 위해서 적용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얘네들한테 A하고 B한테 69조가 적용되면 B는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도 묻지 못한단 말이에요. 담보 책임을.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게 그럼 뭐예요? 상인 간의 매매잖아요. 그럼 뭐 매매는 됐고 그럼 A는 임대업자니까 상인이죠, 당연히. 그래서 상인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B가 문제된 거죠. B는 아직 상인이 아니었는데 임대용 건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뭐예요?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이 행위로서. 그래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거죠. 객관적 인식 가능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임대용 건물을 매수를 한 거니까 이 사람이 임대업할 목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상인성만 판단하면 안 되고 상행위성도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상인이 하는 모든 행위가 상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올해도 뭐 시험 문제 나왔지만 상인성만 판단하면 안 되고 상인이 뭐 식구들하고 놀러 가고 이건 상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인성 판단하고 상행위성 판단해야 돼요. 그럼 B는 뭐예요? B는 당연히 최초의 보조적 상해가 되죠, 이게. 그래서 식당 같은 데서 영업적 상행위는 음식 만들어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업자도 임대하는 게 이제 영업적 상행이고 임대용 건물 사고 이런 거 보조적 상행이죠. 식당에서 뭐 냉장고 사고 이런 거 다 보조적 상행이잖아요. 그럼 이제 A는 상인인데 임대업자는 상인이죠. 근데 이제 왜 상인인지 좀 이따 다시 한번 판단할 거고. 그럼 A가 이 임대용 건물을 왜 파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문에서 안 나왔을 때는 뭐예요? 47조 2항에 따라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하잖아요. 그래서 상행위 하면 일단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이 되죠. 추정. 47조 2항에 따라. 그러니까 A가 뭐 생활비가 모자라서 이제 건물을 파는 건지 아니면 더 큰 건물로 바꾸려고 파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때는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상인이고 둘 다 상행위가 되죠. 그러면 이제 69조에 따라 상사 매매니까 그럼 좀 전에 보신 대로 69조 2문에 따라 이제 6개월 안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도 안 된다 이거잖아요. 상거래 신속한 종료를 위해서. 그래서 B는 담보 책임 묻지 못한다. 그 뭐 유명한 판례죠. 그래서 각주 2번에 판결지 2번에 보면 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준비행위 일환으로서 같은 영업하고 있는 자로부터 매수했을 때 자 매수행위는 보조적 상행이잖아요. 최초의 보조 상행이 기업준비행위죠. 따라서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B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판결 3번에 69조는 상거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 보호예요. 매도인 보호 동감시시고 매수인 보호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취지잖아요. 따라서 상사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수령한 때부터 지체 검사 등등이고 그 다음에 설령 여기죠.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를 다하더라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매출 처시고 그렇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줄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담보 책임 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민법으로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6개월 안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도 안 된다. 취지는 뭐예요? 상거래 신속한 종료와 누구 보호예요? 매도인 보호예요. 매수인 보호가 아니라.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거 리딩 판례였는데 상사 매매도 뭐 한번 출제가 됐죠. 근데 뭐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뭐 상법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연속으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한 3년 전에 나왔던 거 또 나오기도 하고 올해는 그 어원법 17조 인장변은 뭐 연속으로 2년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 특히 상법은 나왔다고 해도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뭐 이제 기출 문제도 뭐 제끼지 마시고 이것도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다시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올라가셔가지고 그래서 개업 준비 행위 시에 상인 자격 취득하고 그 다음에 본문 마지막 문단에 따라서 단순히 영업에 필요한 자금 차입하는 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영업 자금 차입이면은 당연히 개업 준비 행위죠. 근데 돈을 빌리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가서 빌리면 어차피 은행이 상인이니까 당연히 상사 법률 관계 적용되는데 이렇게 친구한테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문단에 단순히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것만으로는 기업 준비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게 그냥 돈 빌리는 것만 가지고는 왜 빌리는지 모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업에 필요한 자금 차입이라는 게 확정이 되면 그때는 그건 상행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밑줄 친 부분에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것이었고 상대방도 설명을 통해서 영업을 위한 것이면 인식. 그래서 주관적 의사, 설명, 인식 그 세 가지의 동감상식이고. 그래서 판례가 친구한테 돈 빌리면서 나 학원 차릴 거야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문단 첫 번째 문장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한테 돈만 빌리면 왜 빌린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생활비가 부족해서 빌리는지 아파트 이사 가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나 학원 차리려고 하니까 뭐 5천만 원만 빌려줘라 이랬잖아요. 그럼 이게 최초의 상행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 얘기가 각주 3번 보시면 상법은 전포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을 영업하는 자는 상행을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상인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상인은.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게 상인 자격 취득. 그죠? 암기장 1번 얘기죠. 자, 그러면 상인성을 판단할 때는 일단은 뭐예요? 상인. 이제 회사인지 여부를 보죠. 회사 여부. 회사는 이제 설립 등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일 때는 이제 상사 회사든 이제 민사 회사든 다 뭐예요? 무조건 상인이죠. 얘는.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회사인지 여부를 보고 회사는 이제 설립 등기해야지 성립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는 무조건 상인인 거고. 근데 상사 회사, 민사 회사인데 그 뭐 가지고 구별해요? 상사 회사는 46조의 행위를 하면 되고 민사 회사는 46조 이외의 행위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46조는 열거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46조 행위하면 상사회사가 되고 46조 이외 행위하면 민사회사. 그래서 4조를 보시면 4조. 4조에 그러니까 상인성을 판단하는 거는 올해 나왔지만 그래서 4조 당연상인 자기 명의로 상행위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명의로 상행위. 그러니까 이제 자연인 같은 경우에 자연인은 일단 뭐예요? 이제 4조 플러스 46조에 해당되는지 봐야죠. 그러니까 4조에서 자기 명의로 그래서 자기 명의로 이제 상행위를 하잖아요. 상행위. 그래서 별 얘기 없이 상행위는 46조에 열거된 상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상행위 하는 자는 상인이에요. 그다음 이제 5조로 가면 그러니까 4조 46조로 가서 4조 4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때는 뭐예요? 5조로 가야 되잖아요. 5조. 그 5조는 1항과 2항으로 나눠지죠. 자, 그래서 5조의 의제상임, 전포기타 유사한 설비. 그러니까 답안지 쓸 때는 뭐라고 써야 돼요? 상인적 설비 이렇게 줄여야죠. 상인적 설비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말한 상행위도 46조 상행위죠. 상해로 본다. 그다음 5조 2항이 말씀드린 이게 상사회사와 민사회사를 구별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상행위, 여기도 46조 말하죠. 46조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전환과 같다. 그러니까 5조 2항이 민사회사잖아요. 민사회사. 그래서 46조 상행위라면 상사회사고 46조 외의 행위라면은 이제 민사회사인데 민사든 상사든 다 상법의 적용을 받죠. 민사회사는 민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둘 다 상법의 적용을 받고요. 그런 얘기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보신 대로 회사는 무조건 상인인데 다만 46조 행위라면 상사회사고 46조 외의 행위를 하면 민사회사고 그렇게 되고, 그 자연인 같은 경우는 자기 명의로 46조 상행이라면은 당연 상인인 거고, 그 다음에 5조 1항으로 가겠죠. 그래서 자기 명의 상의가 아니면은 5조 1항으로 가서 상인적 설비와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면은 그때는 의제 상인이 된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다시 교재로 오셔서 각조 3번을 보시면 전포기타 유사한 설비로서 상인적 방법을 영업하는 자는 46조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죠. 그래서 그 다음에 5조 1항에 의한 의제상인 행위에 대해서는 상법 규정 다 적용되잖아요. 그게 이제 66조 준상행위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개업준비와 아까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넘어가서 6페이지의 각주를 보면,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영업자금 차입 행위는, 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봐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 준비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냥 돈 빌리는 행위 자체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만 빌리는 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관적 의사가 준비 행위였고 상대방도 설명 등에 토해서 인식했을 때, 그러니까 주관적 의사, 설명, 인식, 그럴 때는 상법이 적용된다.
사실관계도 알아두셔야죠. 판결지 2번에 학원 설립 과정에서 준비 자금으로 을에게서 돈을 빌린 다음에 학원 설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운영한 학원업은 이제 46조에 열거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폭 있다 유사한 설비잖아요. 상위적 설비, 상위적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5조 1항의 의제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갑의 차용 행위는 준비, 즉 이제 준비 행위고 을도 알았잖아요. 얘기해서 알았잖아요. 따라서 차용 행위 했을 때 상인작이고 최초의 보조적 상행이니까 뭐가 된다? 상사시효가 되죠. 상사시효. 그리고 그게 또 상인자격 취득의 문제로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김에 그 각조 4번도요. 다만 이거는 뭐예요? 그 행위의 주체가 상인자격 취득할 때 그렇죠. 돈 빌린 사람이 직접 상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돈을 빌리면 주식회사가 상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각주 4번의 마지막 4줄. 이러한 준비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 적용받기 위해서는 행위 자체자가 장차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관적 의사 아래 영업을 준비하는 점이 입증이 없다면 그 행위자의 보조적 상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는 이제 주식회사가 상인이지 대표이사가 상인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로 알아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쇄업할 목적으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게 최초의 상해가 돼서 5년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6페이지 맨 위에 결론 보면 A가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을 했기 때문에 A는 바로 상인 자격 취득하고 최초의 보조적 상인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럼 다시 앞으로 오셔서 D는 C에게요. D는 뭐예요? 인쇄기계죠. 그래서 D는 이제 C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럼 이제 공동 명의자가 이제 결국 이제 책임의 주체가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D는 C에게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냐? 공동사업자니까. 그럼 6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목차에 동감천하야죠. 로마자 2번에 영업주인지 여부, 그다음 오른쪽 3번에 명의대여자 책임 이렇게. 근데 대부분 명의대여자만 열심히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주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돼요. 자, 그래서 로마자 2번에 1번 영업주는 자기 명의로 상행함으로써 자, 뭐 영업주니까 뭐예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이게 포인트죠. 따라서 사업자 등록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은 이제 행정사무 편의로 한 거죠. 그러니까 사법상 권리 의무와는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필요 없고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C는 이제 공동 영업 의사가 없고 관여 안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관여 안 했기 때문에 설사 사업자 등록이 돼 있더라도 영업주는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C의 이름으로 이제 그 사업자 등록이 됐으니까 명의대여자 책임을 검토해야죠. 그러니까 총칙에서 안 나온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명의대여자잖아요.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은 뭐 조문 24조 100개면 되죠.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해서 영업 허락한 자는 오인한 제3자에게 연대해서 책임진다. 뭐 거래 안전 뭐 이런 거 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외관주의니까 외관주의 목차는 항상 외관의 존재 부여 신뢰잖아요. 그래서 외관이 존재해야 되고 따라서 명의 차용자가 상인인 이상 대여자는 상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뭐 인천직화 시립병원 뭐 이런 판례들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뭐 외관 존재하잖아요. 공동사업자 등록. 그 다음 외관의 부여는 뭐 C 허락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허락 받았기 때문에 상관없고. 그 다음에 외관의 신뢰는 대부분 뭐 통설은 어디나 선의 무중과실이니까 뭐 판례에 있는 것만 외우면 되는데 설문에서 뭐 없으면 선의 무중과실 추정한다 이러면 되죠. 그 다음 효과는 조문에는 연대인데 부진적 연대로 보죠. 그래서 부진적 연대 책임을 진다 이거고. 그러니까 영업주로서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진다. 그래서 특히 로마자 2번 같은 거 많이 빼먹으니까 복습할 때 그 목차들 자꾸 암기해 보시고. 그다음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요. 자, 법인격 부인 이제 사회 설립. 제 암기장에는 사회 설립으로 정리해 놨는데 역조경이란 말을 판례가 썼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예상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3번에 보면 D는 주식회사 선진 인쇄를 상대로 인쇄기 매매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책임의 주체는 누구였어요? A였잖아요. A. 그래서 A 뭐 C는 이제 명의대여자로서 같이 책임지는데 A가 책임의 주체였는데 얘가 뭐였어요? 현물 출자했단 말이죠. 그래서 현물 출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했죠. 이랬을 때 법인격 부인의 역조경이 문제된다. 이걸 일단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격 부인은 뭐예요? 법인격 부인은 책임의 주체가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이제 A 법인한테 뭐 계약상이든 불법 선배든 하여간 A 법인이 책임의 주체인데 얘가 이제 책임의 당사자가 되죠. 책임 주체. 책임 주체인데 뭐예요? 돈이 없단 말이에요. 무자력이에요. 무자력. 그럼 판결 받아봤자 집행할 재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A 법인 뒤에 숨어 있는 뭐예요? 이제 지배주주.
그래서 지배주주에게도 같이 책임을 묻겠다. 이게 법인격 부인론이잖아요. 말 그대로 법인격을 부인해서 뒤에 숨어 있는 지배주주에게도 책임을 묻겠다. 이게 법인격 부인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반대잖아요. 반대. 그러니까 여기는 책임의 주체가 누구예요? 주주잖아요. 얘가 70% 주주. 주주가 책임의 주체인데 그걸 뭐예요? 법인에게도 묻겠다. 그러니까 역적용이죠. 역적용.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역적용 최근에 판례가 나와서 이게 사례로 중요하고 사회 설립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다 중요해졌는데 사회 설립은 암기장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걸 자꾸 이제 바꿔 쓰면 안 되죠. 법인격 부인은 말 그대로 법인격을 부인하겠다. 왜냐? 지배주주에게도 책임을 물려고 하니까 책임의 주체는 법인인데 근데 역적용은 누가 책임의 주체예요? 주주란 말이죠. 주주. 그래서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주주가 책임의 주체, A가 책임의 주체인데 이걸 뭐 회사한테 묻겠다죠. 그러니까 회사가 책임의 주체인데 지배주주에게도 묻겠다가 법인격 부인론이고 주주가 책임의 주체인데 회사에게도 묻겠다. 그때는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격 부인론이니까 법인격을 부인해서 주주에게 묻겠다는데 반대 경우는 역적용이다. 이렇게 그래서 사회 설립이 역적용이다. 이렇게 외우시고 자 그럼 해설로 가셔가지고 자, 이게 중요해진 이유가 8페이지에 각주 5번 보세요. 이제 21년도 이제 판결을 가지고 이제 교수님 만드신 건데 이 판례가 그 판례 보세요. 그 굴무시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러니까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은 대법원 사이트에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제목을 다는데 제목에 역적용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근데 판결문에는 없고 그래서 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채무자가 누구예요? 주주란 말이에요. 주주. 그래서 개인 주주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해서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이걸 뭐 제가 붙인 게 아니라 법원에서 대법원 사이트에서 올리면서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판결문 자체는 안 나오지만 대법원이 붙인 거니까 역적용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자, 그래서 앞에 부분은 그냥 법인격 부인의 일반론이에요. 법인격 부인의 일반론이니까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한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뭐 등등해서 설립, 이게 사회 설립이잖아요. 사회 설립일 때는 이제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등등일 때는 신의 측을 논거로 두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이게 법인격 부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책임의 주체인데 부인해서 뒤에 있는 주주에게 묻겠다죠. 법인격 부인론이니까 법인격을 부인해서 개인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역으로도 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나아가부터가 이제 역적의 문제인데 개인과 회사 주주들이 같이 하는 등 설립한 회사를 실질 운영하면서 지배적 지위 있다라고 볼 때는 세 줄 내려가셔서 별개의 인격체 논거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회사 설립 전 개인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부인하는 것이 등등일 때는 뭐예요? 회사에 대해서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그러니까 책임의 주체가 누구예요? 주주잖아요. 주주가 부담한 책임을 회사에게도 묻겠다. 이건 역적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적용인지 그냥 적용인지 잘 구별해야 돼요. 역적용 아닌데 자꾸 역적용이라 쓰시고 이런 분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누가 책임의 주체냐. 법인이 책임의 주체일 때는 법인격 부인론, 지배주주가 책임의 주체일 때는 역적용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판례가 어찌됐건 판결 요지는 아니지만 판결 사건 이름 붙이면서 역적이라는 단어를 썼고 실질적으로 이제 역적용의 의미인 거죠. 그 마지막 세 줄이. 근데 오른쪽 각주 6번 보세요. 학설은 대립하고 있고, 그러니까 역적용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 학설 대립이 있어요. 판례는 위 판결이 이를 인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요지에서 판결문 자체에서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근데 어찌됐건 판례가 역적이라는 단어 자체를 쓴 건 맞죠. 사건 이름 붙이면서. 근데 부정설의 논거도 나름대로 타당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1인 회사일 때는 상관이 없죠. 근데 주주가 많으면 내가 이제 다른 주주면 제가 책임질 거 왜 회사가 책임지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주 6번의 두 번째 줄 회사에 다른 주주가 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특정 주주의 채무를 왜 회사가 부담하느냐 이거죠. 회사가 부담하면 다른 주주도 손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뭐 나름 타당하죠 당연히. 내가 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고 쳤는데 왜 회사가 책임지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1인 회사일 땐 별 문제 없을 거고. 그래서 사회 설립으로 가서 1인 회사 법률 관계. 1인 회사도 중요한데 안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럼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역적용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로마자 이번에 법인격 부인의 일반론 쓴 다음에 이게 역적용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로마자 3번에 역적용 써야죠.
그럼 이제 법인격 부인 남용의 일반론, 그 로마자 2번에 가보면 신설에서 설립으로 기존 회사 채무를 면탈할 때 법인격을 부인해서 물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의 문제로 가서 이제 뭐 개념 쓰고 그다음 오른쪽에 가서서 이제 법인격 부인론의 문제. 요거는 뭐 저기 암기장에도 그대로 있는데 이제 법인격 부인은 조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의칙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보충적 적용설의 입장이 또 있는데 그렇게 서더라도 이런 경우에 타당한 수단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 설립의 구제 방법이죠. 그 오른쪽에 사회 설립의 역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첫 번째, 그래서 부정설은 뭐예요? 채권자 취소로 가면 된다. 사회 설립이라는 게 채권자를 해야 하는 법률행위니까 그래서 채취로 간다. 아니면 주주에 대한 강제 집행하면 된다. 그다음 설립 목적 불법으로 해산 명령 가면 된다라고 가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채권자 취소권은 요건도 엄격하고 이건 개인법적 법률 관계니까 사회 설립은 아까 뭐라 했어요? 사회 설립은 현물질자로 주주가 돼서 이건 단체법상의 법률 관계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주식을 강제 집행한다는 건 지금 이렇게 금방 설립된 회사 주식을 누가 사요? 그러니까 집행한다는 거 경매한다는 건데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설립 목적 불법은 딱 여기서 한번 나오는데 객관식에도 거의 안 묻죠. 여기서 말한 설립 목적 불법은 공익적 사유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약하는 회사, 그다음 뭐 이제 이런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목적을 세우는 회사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설립 목적 불법의 이제 해산 명령 176조의 불법은 공익적 사유에 반하는 거, 뭐 밀수하겠다, 뭐 마약하겠다, 뭐 이런 회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는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기 때문에 거의 적용되는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사회 설립은 설립 목적 불법이 아니다 이거고. 그러니까 보충성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채취라든가 주식의 강제 집행, 그다음 설립 목적 불법에 따른 해산 명령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뭐 청구할 수 있다. 역적용으로 가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역적용을 긍정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무난할 거고. 그래서 각조 7번에 이제 역적용을 판례가 인정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일반론 쓰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목차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인격 부인의 일반론 쓰고 역적용의 요건도 쓰고, 그럼 역적용을 간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각조 5번에 있는 판례 때문에 이제 역적용이란 단어를 일단 나왔고, 그래서 이제 사회 설립이 전반적으로 중요하니까 복습하실 때 사회 설립의 쟁점을 꼭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사례 2번으로 가서 이제 민법에서 대리가 중요하듯이 또 지배인의 법률 관계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사로 가면은 이제 대표이사로 가는 거니까 똑같은 법률 관계가 나오죠. 자, 문제 보세요. 식품 가공을 영위하는 30억 원의 비상자 X회사인데 X회사는 설립 과정에서 갑을 병정무로 지분을 결정하고 주식인수 대금 납입이 완료되었다. X회사는 등등을 위해 가지고 네 번째 줄에 냉동 창고만을 설치 밑줄 쳐주시고, 그래서 화성시에다가 뭐예요? 냉동 창고만 설치했는데 자, 그 줄 뒤에 지점이 없음에도 밑줄 쳐두고요. 그래서 그 아랫줄 창고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B. 그래서 B는 이제 관리 업무만 총괄하잖아요. 그 관리 업무는 뭐예요? 사실행위잖아요. 사실행위. 이것만 가지고 뭐 대리권 있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창고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B는 X회사 화성지점 지점장 B까지 밑줄 쳐주시고, 그래서 단순히 창고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데 뭐예요? X회사 화성지점 지점장. 그래서 지점장은 지배인이잖아요. B 명의를 자, 회사 몰래 임의로 사용 밑줄 쳐주시고, 뭐예요? 회사한테 귀책 사유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무와 등등의 공급 계약 체결 밑줄 쳐두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B는 단순히 관리 업무만을 부담하는데 X회사 지배인 B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죠. 계약. 그러니까 뭐 계약이니까 당연히 당사자는 X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B 명의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이제 당사자가 B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B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X회사 지점장 B로 갔잖아요. 그럼 당사자 확정에 따라 X회사가 당사자죠. 그래서 B한테 대리권이 없는데 왜 X회사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밑버서 보신 대로 당사자 확정에서는 자연적 규모적 해석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B가 지배인이라고 했으니까 지배권이 있든 없든 X가 당사자가 되죠. 그럼 당연히 못 받고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아래 무가 X회사에 대해서 상법상 등등의 공급계약 이행 청구 밑줄 쳐두고요. 그러니까 항상 출발점은 이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상 이행 청구에서 출발하잖아요. 계약상 이행 청구. 그러면 X회사에서는 뭐예요? B는 지배인 아니다 라고 부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유권이다 또는 표현이다. 그 다음 뭐예요? 이제 무권 대리 추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민법에서 그 암기장 그대로 이제 차례 하나 정리해 놨듯이 이제 대리인과 지배인은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대리인과 얘가 대리권이 있든 없든 대리인이라고 명칭을 갖고 있는 사람과 거래한 상대방은 본인한테 청구하려면 뭐예요? 유권, 표현, 추인 이 중에 하나 걸려야죠. 그래야지만 계약상 이행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이거 그대로 이제 교수님 바로 그냥 표현 지배만 검토하셨는데 유권은 아니잖아요. 유권 아니고 뭐 무권 대리 추인 사안도 없으니까 뭐 무대 추인 이런 거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유권인지 아니다. 그다음 표현인지 표현 지배로 가야죠. 그래서 유권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그 5번째 줄에 창고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비 이 말을만 봐서는 이제 유권 대리는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겠고, 그런 것들 쓰려면 이제 쟁점의 정리에다가 몰아 쓰면 되죠. 그래서 이제 창고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B는 이제 대리권 없어 보이므로 결국 이제 표현 지배인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쓰면 되고, 자 로마자 2번에 이건 뭐 약수령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14조 조문을 쓰면 되고 외관주의 뭐 이런 거 쓰면 되죠. 특히 상법은 이제 똑같이 예를 들어서 20점이다 그러면 민법이나 민소는 쓸 말이 많잖아요. 쟁점이 많단 말이죠. 근데 상법은 이제 뭐 표현 지배인 하나 쓰는데 막 15점, 20점 이래요. 그러니까 좀 양을 약수령 쓰듯이 좀 살을 붙여서 써야 돼요. 상법은.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취지 같은 거 의도적으로 자꾸 쓰시게 생각을 해야죠. 그렇다고 뭐 쓸데없는 걸 자꾸 쓰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나쁜 습관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문을 그대로 베끼거나 이런 게 말고 뭐 취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건은 똑같잖아요. 외관의 존재 부여 실내인데, 자 외관의 존재 보시면 지점장 등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써야죠. 그리고 중요한 게 영업소 실질을 갖춰야 되죠. 영업소 실질. 그러니까 뭐예요? 완벽하게 나머지 조건은 영업소의 실질도 갖추고 다 갖췄는데 이 사람만 지배권이 없을 때죠. 그래서 영업소 실질은 뭐예요? 세 번째 줄 본점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실체 독립적 동업소고, 따라서 반대로 지휘 감독 아래 제한된 업무만을 보조적으로 처리할 때는 그때는 뭐예요? 영업소 실질을 못 갖춘 거예요. 뭐 반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제한된 업무, 보조적 이런 거. 그래서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대외적 거래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영업소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외관의 존재 됐고, 외관의 존재 그다음 부여. 그래서 부여는 명시묵시 불문하죠. 따라서 이제 본문에 보면 나번에 영업주가 명칭 사용을 알지 못했을 때는 과실이 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건 다수의 입장인데 판례는 딱 두 군데 있어요. 판례는 395조, 39조 이 두 군데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3자가 허위의 외관을 만든 거, 즉 회사 측이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부여가 아니라 제3자가 허위의 외관을 만드는 것을 회사가 뭐예요? 알면서 방치했을 때만 책임진다. 판례 딱 두 군데 있죠. 그래서 각주 10번에는 395조고 또 하나는 39조인데 각주 10번 보세요. 그러니까 본문은 그냥 일반 다설이고 각주 판례는 딱 두 군데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주 10번에 395조 표대 책임 규정 취지는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외관상 대표권 명칭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그 12페이지에 밑줄 친 부분에 표현 대표자 행위에 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명시묵시 승인일 때 하는 거죠. 명시묵시 승인. 따라서 명칭 사용 승인 없이 임의로 참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승인한 게 아니라 제3자가 허위로 만들고 돌아다녀요. 그럴 때는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몰랐다면 뭐예요?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이렇게 허위의 외관을 만들었을 때 회사가 규칙사에 있느냐? 판례는 악의 방치일 때만 책임진다. 몰랐다면 설사 과실이 있더라도 책임 안 지는 건데 판례는 딱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395조랑 뒤에서 보시 39조. 그 다음에 이제 답번에 올라가서 실내는 다 통설은 어디나 선이 우중과실이죠. 그러니까 판례에 있는 것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 효과는 지배인하고 똑같이 본다 이거고. 그럼 사안 해결 가셔가지고 화섬 지점장이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뭐 외관의 존재는 되잖아요. 근데 외관의 존재 중에 뭐가 없어요? 영업소 실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네 번째 줄 보면 이제 등등한 창고만 설치했기 때문에 독자적 영업소 실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줄을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외관의 존재에서 지점장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영업소의 실질이 없어서 안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관의 부여와 관련해서는 몰래 임의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몰래 임의로 사용했어. 그러니까 몰래라는 것은 회사가 몰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아까 각주 판례로 가더라도 악의 방치 한정된다 그랬죠. 따라서 뭐 등등에서는 인용될 수 없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유권 표현, 무권 대리 추인해서 표현 지배인이 뭐 많이 나오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례 3번으로 가셔서 자, 경기 인쇄소 밑줄 쳐두고요. 그래서 경기 인쇄소 상호로 인쇄 출판하고 하던 A는 이제 A는 개인 사업자르겠죠. 그래서 B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인쇄기계 구입 밑줄 써주시고, 그래서 이제 A가 B로부터 이 개인 채무가 아니잖아요. 5억 원 상당의 인쇄기계 구입 비용. 그 다음에 A는 자신의 공장에서 작업 차량 운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밑줄 쳐보세요. 납품을 위하여 A의 공장을 방문했던 B. 그래서 B가 이제 기계 대금도 빌려줬고, 아니 기계를 팔았고, B를 충격하여, 그러니까 납품을 위하여 A 공장 방문. 이게 영업과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B가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라 B에게 치료비 등의 1,000만 원 손해가 발생했고 확정됐다. 그래서 이제 그 치료비 등 손해 발생까지 밑줄 쳐주세요. 그래서 B가 기계 대금 있고, 그다음 뭐예요? 치료비. 근데 치료비인데 이게 뭐예요? 영업장에 이제 납품 때문에 와가지고 이제 그 충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업 거래상에 발생한 불법 손배. 그 다음에 그 뒤에 A는 18년 9월경 전부 출자까지 밑줄 쳐세요. 이게 날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A가 18년 9월경 이제 인쇄 영업 전부를 출자, 이게 뭐예요? 현물 출자잖아요. 현물 출자. 현물 출자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주주가 된다 이거죠. 청약배적 인수 납입에서 납입을 현물 출자했다는 거. 그래서 현물 출자해가지고 뭐예요? 경기 인쇄 주식회사를 설립한 거죠. 그래서 경기 인쇄 이제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현물 출자로 그러면 얘가 이제 주주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B는 그 날짜도 밑줄 치세요. 20년 11월경 A와 경기 인쇄 주식회사를 상대로 5억 원의 물품 대금 손해배상 1,000만 원의 지급 청구 두 줄을 밑줄 서주시고, 그래서 B가 이제 뭐예요? 지금 채권이 두 개죠. 5억의 기계 대금, 그 다음에 1,000만 원의 치료비. 그래서 A하고 경기 인쇄를 상대로. 근데 날짜가 중요한 게 2년이 지나면 양도인의 채무가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20년 11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업 양도한 지 2년이 지났잖아요. 2년이. 그래서 이게 이제 기록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B가 이제 A든 경기인쇄 주식회사는 청구해달라. 그럼 이제 소장 작성일이 2년이 지나면 양수인만 상대로 해야죠. 그렇게 기록형 되기 딱 좋은 거니까. 그래서 B의 청구가 받아들일 것인지 설명해 봐라. 그러니까 뭐예요? 상호 소경 양수인의 책임 문제죠. 그러면 14페이지 가져가지고. 자, 로마자 2번에 그 영업 양도잖아요. 그럼 영업 양도의 개념을 무조건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 재산인 영업 재산을 이전할 것을 목적하는 채권 계약이죠. 그러니까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 영업 재산이 이전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채권 계약이지만 포괄 승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 이전이지만 포괄 승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개별적 이전 절차를 거쳐야죠. 상속 합병하고 다르잖아요. 특히 합병하고 다르죠. 그래서 영업 양도는 뭐 매매잖아요, 매매. 그러니까 가게를 통째로 넘기는 걸 영업 양도로 하죠. 그래서 영업 양도는 영업의 출자가 구분된다는 게 그런 말 아니에요. 영업 출자는 아까 보신 대로 뭐예요? 출자하면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업 양도는 그냥 매매잖아요, 매매. 근데 판례는 이게 대외적으로는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설립하고 상호를 계속한 경우도 이게 영업 양도와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상호 소경 양수인의 책임을 유추 적용하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얘가 현물 출자를 했는지 영업 양도했는지 애매하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현물 출자를 했더라도 상호 소경 양수인의 책임을 유추 적용한다 이거고. 그래서 이제 42조 유추 적용의 문제로 가니까 로마자 2번에 1번을 선결 쟁점으로 먼저 써야죠. 그래서 지금 본 대로 현물 출자를 했는데 왜 42조 영업 양도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느냐? 대외적으로 현물 출자인지 영업 양도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1번을 선결 쟁점으로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42조 유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조문을 보시면 42조. 자, 42조에서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 그래서 계속 사용의 준말이 속용이잖아요. 그러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 뭐 양수인도 변제 책임 있죠. 둘이 같이 책임진다. 다만 이 항에 양수인이 영업 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할 때는 적용하지 않고, 등기는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 이게 이제 좀 이따 선택형에 나오는데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통지. 자, 통지는 같이 해야 돼요. 채권 양도 통지는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양도인과 양수인 지체 없이 제3자의 통지는 같이 해야 돼요. 통지받은 제3자한테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교재로 오셔가지고 14페이지 밑에 상호소경. 그래서 상호소경은 이제 뭐 중요 부분만 동일하면 되죠. 그래서 뒤에서 보실 이제 22조 때문에 22조는 상업등기법 때문에 22조만 완벽히 동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동부주택 건설 주식회사 급할래죠. 그거 제외하고는 중요 부분만 동일하면 되죠. 그래서 14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이 표시되거나 등등일 때는 동일한 상호가 되지요. 그래서 앞뒤에 다른 문자를 부과했더라도 주요 부분이 공통. 그래서 주요 부분 동그라미 써두시고. 그래서 뭐 외관주의 측면에서 또는 뭐 거래 안전 측면에서 판례가 타당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경기 인쇄라는 부분이 동일하잖아요. 그럼 됐고. 그래서 오른쪽에 3번에 그렇다고 그 상호소경 양수인이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영업상 채권이잖아요. 자, 영업상 채권에서 3번에 영업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한 채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불법 손배도 여기서 본 뭐예요? B가 납품하러 왔다가 다쳤죠. 그래서 이제 그 영업상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한 채권이면 불법 손배도 들어간다 이거고. 따라서 영업양도 당시 이미 존재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물론 뭐 유효한 것이어야 되는 거 당연히. 그 다음에 4번에 가셔가지고 영업 양도인은 원래 채무자잖아요. 따라서 책임 부담하고 양수인은 외관주의에 따라서 상호를 소경하거나 이럴 때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수인도 다만 이제 밑줄 친 부분에 둘은 뭐 부진정 연대인 거고요. 다만 중요한 게 뭐예요? 2년이 경과하면 누구께 소멸해요? 양도인께 소멸하죠. 양수인께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업상 채무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2년이 기록형으로 나오면 2년이 안 지났으면 둘을 공동 피고로 삼을 수 있죠. 그래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렇게 갈 거고 2년이 지났으면은 이제 양수인만 피고가 될 거 아니에요. 기록형 내기 딱 좋으니까 피고 문제로 영업양도도 기록형이 쟁점이 됐지만 이런 형태로는 안 나왔으니까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업상 채무니까 이제 그리고 2년 지났으니까 양도인은 책임 안 지니까 너만 책임져라 이렇게 양수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로마자 3번에 보시면 5억 원은 뭐예요? 이게 기계대금이잖아요. 당연히 영업상 채권이죠. 그래서 A는 개인기업인 경기인세를 현물 출자해서 주식에 설립한 다음에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설립을 해가지고 주주가 되는 현물 출자죠. 그럼 현물 출자인데 좀 전에 보신 대로 이게 대외적으로 구별이 안 되니까 42조 유추용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상호소경인데 경기 인세 중요 부분이 동일하니까 따라서 이제 이제 B는 그럼 기록형에 나오면 뭐예요? 경기 인세 주식회사 상대로 42조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16페이지 1,000만 원의 치료비는 이제 별도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 납품하러 왔다가 사고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보신 대로 영업상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불법 손배가 포함이 되죠.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경기인세 주식회사 상대로 둘 다 청구할 수 있죠. 기록형 나오면 뭐 그거대로 청구하면 되고 로마자 4번에 A에 대해서는 2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로마자 4번 두 번째 줄 45조는 변제 책임이 있더라도 채무는 영업양도 2년이 경과하면 양도인께 소멸하죠. 양도인께. 그 2번도 마찬가지고 2년 지났으니까 결국 이제 A한테는 청구할 수 없고 경기인세 주식회사를 피고로 뭐 기록 내기 딱 좋잖아요. 얘기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자, 그래서 그 각조 13번 보시면 요게 이제 사회 설립의 리딩 판례잖아요. 남성사, 그 실제 판례사는 남성사. 그래서 이제 그거 많이 변형하잖아요. 그래서 각조 13번에 보면 피고가 남성사라는 상호로 등등을 하다가 남성 정밀 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자기가 대표이사가 됐죠. 그리고 뭐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비 종업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물 출자를 해서 사회 설립한 사안이죠. 자기 직원이 다 치니까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남성 정밀 공업 주식회사 설립했죠. 그래서 현물 출자해가지고 주주가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 설립의 리딩 케이스인데 뭐 어느 책이나 다 있고 제 양립장에도 있으니까 그거는 꼭 정리하셔서 역적용의 문제 때문에 이게 아직 다시 중요해진 거죠. 그 얘기로. 그래서 42조의 법리가 그 14페이지 마지막 세 줄에 보면 이게 논거잖아요. 출자 목적에 대한 영업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 계약이잖아요. 계약이 한 영업이자는 점에서 영업양도와 유사하고 세 번째 뭐예요? 채권자가 볼 때는 이게 영업양도인지 현물 출자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세 가지 논거죠. 영업 개념 동일, 그 다음에 법률행위한 영업의 이전, 그 다음에 채권자 입장에서 구분하기 어렵다. 세 가지 중에 논거 하나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상호소경의 양수인 책임 42조가 유추정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중요 부분만 동일하면 되니까 남성이라는 부분이 중요하죠. 아니,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소경 양수인의 책임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그 범위로 이제 조문을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셔가지고, 자, X가 이제 Y한테 그 영업을 양도했는데, 이제 영업이 전전 양도된 거예요. 그래서 X, 이제 Y1, 이제 Y2, Y3,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종로구에서 문구점 운영하던 X는 자, 21년 4월 밑줄 쳐두시고, 경업금지 약정 없이 밑줄 쳐두고요. 그러니까 이제 21년 4월에 이제 경업금지 이제 약정이 없었어요. 약정이 없으면 상법 조문이 적용되죠. 약정 없이 Y원에게 영업을 양도했는데 Y원은 또 6월 달에 22년 6월 달에 그다음 Y2에게 팔고 Y2는 또 등등에게 순차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X는 23년 5월 밑줄 쳐두고 그래서 이제 뭐예요? X가 21년 4월 달에 영업을 양도하고 그 이후에 Y1, Y2, Y3로 넘어갔죠. 근데 그 이후에 23년 5월에 2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2년 정도. 그래서 다시 종로 같은 데서 한 거죠. 문구점 운영했다. 그럼 경업금지 의무 위반한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업 양수인 Y3가 X를 상대로 중단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영업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 영업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인데 그 조문 볼까요? 41조. 자, 41조 보시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가겠죠. 근데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이잖아요.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등등에서 동정 영업을 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2항에 약정을 했다면 동정 영업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때는 동일한 등등에서 뭐예요?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20년까지 약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약정 없이 했으니까 10년, 41조 1항이 적용되겠죠. 근데 지금 뭐 2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로마자 2번에 그럼 경업금지 의무를 써야 되겠죠. 뭐 41조 조문 쓰는 거고 뭐 취지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밑줄 친분에 인근에서 동정 영업을 한다면 이제 영업 양도의 실효성이 없고 양수인이 손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양수인의 보호 측면에서 뭐 판례가 아니 저기 이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러면 문제는 지금 뭐예요? 이제 지금 청구하는 Y3가 이제 X가 직접 양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도 되느냐? 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것도 뭐 최근 판례 갖고 내신 거니까. 그래서 오른쪽 각주 19번을 보실까요? 각주 19번에 영업 양도인이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정 영업하면 유명무실해지고 양수인은 부당한 손실 입잖아요. 따라서 양수인 보호잖아요. 당연히. 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서 1항과 2항이 있죠. 자, 1항은 뭐 등등이라고 하고 있는데 한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영업 양도는 동일성이 있으니까요. 양도된 경우에 최초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정 영업하면 똑같잖아요. 이걸 논거로 쓰면 돼요. 실효성이 제한이 되어서 양수인뿐만 아니라 전전 양수인들이 부당한 손실 입지요.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양도인과 전전 양수인 사이에서도 취지는 참작해야 된다. 요거.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걸 논거로 쓰면 되는 거예요. 영업양도 계약에서 정함이 없을 때는 경업금지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10년간 행사할 수 있죠. 따라서 영업양도 계약에서 양도를 제한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뒤에서 보실 이제 원래 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통지해야 되잖아요. 그 양도인이 통지해야 된다 법리에 예외를 인정해 준 거죠. 이게 나중에 수표에서 보면 이득상환 청구권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득상환 청구권도 최근에 판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한 번은 정리할 건데 이득상환 청구권의 양도도 그게 지명채권인데 그럼 아시다시피 채권은 양도인이 통지해야 되는데 통지 권한까지 부여해서 넘긴다. 이렇게 이제 이론 구성한 거죠. 판례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판례 마지막 네 줄에 경업금지 청구권의 양도 제한 등의 사정이 없다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 양도될 때 그러니까 X가 Y한테 양도했는데 Y한이 2, 3한테 이렇게 넘겼잖아요. 그래서 영업 양수인의 경업금지 청구권은 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이제 전전 양도되고 여기가 중요하죠. 지명채권이 양도에 관한 통지 권한 동감 써두시고 통지 권한까지도 이전이 된다. 이게 일반적인 지명채권 법리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명채권 법리는 양도인이 양도 통지를 해줘야지 양수인이 이제 대리나 사자는 되지만 대위 통지 안 되잖아요. 근데 통지 권한까지도 넘어간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표에서 얘기하는 이득상한 청구권의 양도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죠. 그러니까 일반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 법리하고는 안 맞는 판례니까 꼭 알아두시고 이 판례 갖고 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Y도 뭐예요? 통지 권한 양수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X에게 직접 경험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Y3 기록형으로 나오면 Y3는 뭐예요? 경험금지 청구권으로 가는 거죠. 뭐 사례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왼쪽 편에 판례 쓰실 때는 이제 판례 결론을 쓰면 되는 거고, 그다음 오른쪽 검토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럼 판례가 쓰는 논거를 써서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결론 보면 보시면 X가 별도 약정 없이 YN에게 양도하고 Y2-3를 거쳐서 양도됐기 때문에 Y3는 어떻게 돼요? 영업 양수를 받으면서 Y안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Y안은 X하고 영업 양도를 한 거잖아요. 경업금지 청구권을 양도받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경업금지 청구권하고 뭐예요? 양도 통지 권한을 전전 양수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청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뭐 19번 각주 판례가 아주 중요하니까 그 얘기로 좀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5번으로 가셔가지고 자 이것도 뭐 이제 첫 번째 줄에 컴퓨터 부품 제조업 및 조립 판매업 밑줄 쳐두고요. 그래서 갑 회사가 이제 컴퓨터 부품을 제조도 하고 조립도 하죠. 그러니까 컴퓨터 업무 중에서 이제 영업 부분이 나눠진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이제 컴퓨터 부품 제조. 그래서 컴퓨터 관련 업무를 하는데 부품을 제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 판매하는 부분 있잖아요. 조립 판매.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 회사죠. 근데 이제 부품 제조업이 있고 조립 판매업이 있고. 그러니까 갑회사는 자 전체 자산의 3분의 1 밑줄 쳐두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줄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흑자 밑줄 쳐두고, 그래서 그 줄 뒤에 조립 판매 영업의 양도. 그래서 이제 조립 판매 이것을 양도한다는 거죠. 양도.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 재산의 양도 뭐 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업무 중에서 조립 판매업이 3분의 1이고 지속적 흑자. 이게 중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를 결정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영업 양도냐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갑 주식회사니까 영업 양도면 또 374조의 문제로 중요하죠. 그다음에 갑회사는 자 22년 12월 15일 밑줄 쳐두시고, 그래서 이 날짜가 중요하단 말이죠. 22년 12월 15일 영업과 관련된 일체 영업용 재산 채무는 제외하고 자신의 부품 공급업체인 을회사에게 양도 계약을 22년 12월 15일 이제 이 조립 판매 부분을 이제 넘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을에게 양도했고, 을회사는 양도를 받은 재산을 그대로 이용하여 갑회사가 영업하던 것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했고, 그래서 을회사는 갑회사가 조립 판매업, 그래서 지금 조립 판매업을 넘겨받았죠. 그래서 사용하던 등등의 자 영업 표지도 그대로 사용 밑줄 쳐주시고, 그래서 영업 표지. 그러니까 영업의 일부잖아요. 컴퓨터 영업 중에 지금 부품 제조 파트가 있고 조립 판매 파트가 있죠. 근데 조립 판매 파트에 별도로 영업 표지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출판사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성인용 판매하는 출판사 뭐 무슨 회사가 있다. 그럼 이제 중고등학교 학습지 하면 또 뭐 그 이름을 뭐 달리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등등이라는 영업 표지도 그대로 사용. 그다음 한편 A는 거기 밑줄 쳐보세요. 20년 4월 9일. 그래서 이제 보증 서준 건데 A가 20년 4월 9일. 자, 20년 4월 9일 갑회사의 조립 판매업에 관한 자금의 대출 채무 보증 밑줄 쳐보세요. 그러니까 조립 판매 여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대출 채무에, 그래서 대출 채무에 보증을 쓴 거예요. 보증. 근데 보증 쓰고 나서 뭐예요? 이 조립 판매업이 을한테 넘어갔잖아요. 영업 양도로. 네, 갑회사가 대출 채무를 갚지 못하니까 여기도 날짜 중요하죠. A는 23년 4월 10일 밑줄 쳐주시고, 그래서 23년 4월 10일. 그때 뭐예요? 구상권이 생긴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영업이 양도된 게 22년 11월 5일이죠. 근데 그 전에 보증을 서줬잖아요. 보증을 서줬고 보증 채무에 따른 구상권은 영업 양도 이후에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을한테 물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1번에 갑회사 대표이사는 밑줄 쳐야 되겠죠. 주주총회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양도계약 체결 밑줄 쳐주시고. 그러니까 상법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중에 이게 하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주주총회 승인 안 거쳐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회사 주주 B 밑줄 쳐두시고 이를 문제 삼으면서 양도계약 무효를 주장해요. B의 주장을 타당하느냐? 그래서 B는 을회사 양수인을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럼 이때 주청 결의가 필요하는지 이게 문제가 되죠. 자 그럼 로마자 2번에 이게 영업용 중요 재산의 양도가 되는 거예요. 판례 보시면은 주식회사니까 374조잖아요. 그래서 374조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란 이것도 영업이잖아요. 그 영업의 개념을 써야죠. 목적을 위해서 조직화가 유기적 일체에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일부를 물론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기 때문에 양수회사에 의한 영업적 활동의 전부 중요한 일부의 승계 수반이기 때문에 단순한 뭐예요? 영업용 재산 양도는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니까 기계 양도 이것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뭐예요? 조립 판매업을 다 넘긴 거니까 중요한 일부 양도가 되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동일성이 중요하잖아요. 영업양도. 그래서 어떠한 재산이 어느 정도 이전되는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영업 조직이 유지돼서 조직이 전부나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그래서 유지하고 조직 동갑 써두시고 따라서 종래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 그럼 뭐라고요? 영업양도라고요. 그러니까 다 분리해서 따로따로 파는 건 영업양도가 아니죠. 그래서 종래 조직이 유지, 조직 유지 이런 걸 단어로 기억하시고 그럼 나번에 중요한 일부 여기는 뭐 매출액의 3분의 1이고 그다음 전체 자산의 3분의 1이고 유일하게 지속적 흑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례를 보면 일부 양도일 때 중요한 일부 양도는 이건 뭐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 전체 영업에 차지하는 비중 등 이런 거 하나만 보면 되죠. 넘어가셔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요거. 그래서 이제 각주 24번에 보시면 각주 24번의 세 번째 줄에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의 승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영업용 재산 양도만 가지고는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판례 판결지 2번이 사실관계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보셔야죠. 이거 그대로 이제 사실관계 응용해서 나오니까 그 판례 판결지 2번에 보면 갑회사가 주청 특별 결의 없이 금융사업부문 동그라미 써놓으시고 그래서 금융사업부문을 을회사에게 양도했을 때 부문이 맞아요. 오탁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사업 부분의 자산 가치가 33%고 그 다음에 금융사업 부문만 플러스 흑자 뭐 이런 판례가 내신 거죠. 따라서 금융사업 부문은 유일하게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고 따라서 중요한 영업의 일부를 폐지한 것 같은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랫줄에 374조가 적용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다? 주청 특별계를 거쳐야 된다. 안 거치면 뭐예요? 이게 전단적 대표 아니에요. 그리고 374조 위반은 그냥 무효죠, 무효. 그래서 2번에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전단적 대표는 상대적 무효여서 악의중과실인데 374조만은 절대 무효로 보잖아요, 판례가. 그래서 2번에 보면 주청 결의 없이 행한 영업양도는 374조 위반이기 때문에 선악불문하고 무효라는 게 통설 판례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선이어도 그러니까 전단적 대표 행위 중에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런 얘기로. 그러니까 그 아래 문단에 이것도 뭐 중요한 판례잖아요. 주식회사 주주는 경영의 이해관계를 갖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유와 경영에 분리죠. 그래서 소유는 주주, 경영은 이사회. 그래서 간접적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함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주주는 중요한 판례죠. 직접 제3자 거래관계에 개입해가지고 무효 확인에 뭐가 없어요? 확인액이 없어요. 사례 문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영업 양도일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각주 26번 최근 판례죠. 사례 영어도 중요하고. 그래서 적용으로 올라가서 보시면 영업 양도는 이제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지로 판단, 동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일체 영업용 재산 양도했고 그대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업 표지도 그대로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서 전체 자산의 3분의 1이고 유일하게 흑자. 그러니까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가 되죠. 컴퓨터 업무 중에서 조립 판매업이니까. 그럼 374조에 따라 주청 특별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다고 그랬죠. 그러면 선악불문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효이긴 한데 주주는 다툴 수 있느냐? 못 다툰다는 거고. 그래서 주주는 원고 적격이 없어서 뭐 확인액도 없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무효 자체는 맞는데 주주로서는 다툴 수 없다 이거고. 그다음 문제 2번에 이제 상호소송 양수인의 책임인데 결론은 이거죠. 그러니까 사행위 취소 이거랑 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제 영업양도 전에 이제 기초되는 법률관계 있었잖아요. 근데 영업양도 이후에 구상권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저기 23페이지 가셔서
뭐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일반론 쓰면 되잖아요. 특히 여기는 영어 표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23페이지 마지막 그 문단에 양수인에 적용되는 명칭이 오코나 영어 표지일 때, 오코는 뭐 가게 이름 아니에요, 가게는. 그래서 오코나 영어 표지일 때도 주체 된다면 당연히 유추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42조는 상호니까 오코나 영어 표지는 유추 적용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적용된다는 전제 요건. 그럼 2번에 가셔서 그럼 이제 이게 포함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그래서 각주 30번부터는 최근 판례인데 그래서 그 각주부터 보시면은 이제 각주 30번이요. 42조는 상호를 계속 사용할 때 뭐 등등의 변제 책임 규정함으로써 양수인도 함께 책임지는데 자, 위 규정이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피보증인이 이 조립 판매와 관련된 갑이 피보증인이죠. 피보증인. 그러니까 영업을 양수하는 거지 피보증인의 지위 그러니까 이제 민법을 치면 주채무자잖아요. 얘가 보증이니까 피보증인 즉 주채무자 지위까지 승계한 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논고. 그 다음에 영업 양수인이 책임지는 제3자 채권이란 자 이게 사행 취소하기까지만 안 돼요. 영업 양도 당시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더라도 뭐예요? 발생한 것이어야 된다. 발생 동갑 쳐두시고 우리가 사행 취소에서는 기초 개연성 현실화 있으면 사행이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은 해야 된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책임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생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기초만 있었잖아요. 기초만. 그래서 영업양도 되기 전에 기초만 있었고 영업양도 이후에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을이 피보증인의 지위, 즉 주채무자 지위를 승계한 거면 구상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까 판례가 앞에서 얘기했던 주채무자 지위, 즉 여기 이 경우에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업상 채무를 승계하는 거지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이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의미죠. 만약에 피보증인의 지위에 승계하면 이후에 발생했더라도 청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중요한 판례로. 특히 이제 사행위 취소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사행위 취소는 사행이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기초 개연성 현실화했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초만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발생. 그래서 20년도 최근 판례로서 중요하니까 꼭 좀 정리해 두시고 자 쉬었다가 선택형 들어가죠.